9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직권남용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전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선고로 8년 넘게 이어져 온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그간의 재판 내용을 김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오늘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기존 7년에서 2년 더 가중된 겁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무려 41개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비롯해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등의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것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리면서 1심 선고 형량보다 자격정지만 줄어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 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원 전 원장의 혐의는 총 11개입니다.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 감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 14개 혐의에 더해 박 전 시장 불법 사찰, 권양숙 여사 불법 사찰 등 8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 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 미행 감시를 지시한 부분과 박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 결론을 유지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는 파기에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중견 로펌 변호사들의 유니콘 기업 진출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창업한 지 10년이 안 된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최근 ESG 경영, 준법 경영 등 기업들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플랫폼 규제까지도 이러한 중견 로펌 변호사의 유니콘 기업 이동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호사 3만여 명 시대, 유니콘 기업에 진출한 경력 변호사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한국의 유니콘 기업 리스트입니다. 기업 가치 1위 쿠팡과 기업 가치 2위이자 전 세계에서 월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운영사 크래프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 강한승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뒤 올해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크래프톤은 지난달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기업 공개를 통해 엑시트해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곧바로 공정거래 전문가 박종명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합니다. 이들이 빠지고 2021년 하반기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기업 가치 6위에서 4위의 유니콘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신사 역시 지난 4월 법무법인 세종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활약한 이재환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니어 파트너급 정도 분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중에 근데 또 이게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새로 이제 유니콘 대열에 들어오는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좀 빨리 이제 깃발을 꽂아서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유니콘 기업의 덩치가 커짐과 동시에 ESG 경영이나 준법 경영, 정부 여당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기업 안팎의 리스크 관리라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크래프톤의 박 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포괄 임금제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와 노무 문제 해결에 총대를 맸습니다. 무신사의 이 실장 역시 핵심 업무가 사내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ESG 경영 등이라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덜 문제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들 업무가 80% 정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인 튜닝 할 것들을 찾아서 이건 이렇게 진행하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어떻겠냐라든지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이제 끌어가는 역할이라고. 지난달 말 갓 유니콘 기업에 입성한 당근마켓은 법무법인 세종 출신 반독점법 전문가 천준범 변호사를 최근 법무대회 협력실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천 실장은 기업 위기관리 및 인수합병을 주로 담당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중고거래 등 소비자 간 거래 시장의 선두주자인 당근마켓은 최근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근마켓은 설립 초기부터 인연이 있었고 2019년부터 정식 자문하고 있었다며 사업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니 많이 응원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중견 변호사들의 유니콘 기업 진출 현상에 대해 이완근 사내변호사협회장은 유니콘 기업이란 이름 자체가 신산업이라며 종전엔 없던 산업들이니만큼 새롭게 생기는 규제들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산업 규제에서의 대응이라는 거는 이미 규제가 생긴 다음에 규제를 따라가면 좀 늦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산업의 성장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형성해 나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된 변호사님들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성격상. 그는 변호사 3만여 명,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 시점에 이 같은 현상은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입니다. 이완근 협회장은 실력 있는 중견 변호사들이 유니콘 기업 곳곳에 포진하면 ESG 경영, 준법 감시, 신산업 규제 대응 등 종래에 없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변호사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강화가 되고 사람을 계속 뽑는다는 거는
그분들이 기업의 니즈에서 가셨는데 그 니즈 이상 감당을 해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뽑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추세가 되는 거에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법률 시장 소화돼 있잖아요. 이외에도 장래에 있을 기업 리스크 예측과 관리,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발빠른 대응 등도 이들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중견 변호사의 유니콘 기업 진출 현상이 새로운 변호사 시장 창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 32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 32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입니다. 이 전 위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32부는 형사합의 36부도 겸하고 있는데 36부는 임종원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은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틀 뒤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게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일부 독소조항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임에도 여권에선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냐 가짜뉴스 피해 구제냐를 사이에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언론이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철준 교수는 의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가운 제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규율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을 개인 간의 분쟁에서도 좀 더 강하게 규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만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가운 제도는 아니라고 볼. 하지만 장철준 교수는 그러면서도 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는지 언론들이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봐야 한다며 논의를 뒤집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 법률이 왜 제안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이 언론 환경, 그리고 그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 환경에 있어서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부작용과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반증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그 가짜 뉴스 혹은 그 잘못된 뉴스의 심각한 문제가, 가짜뉴스나 의도가 있는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해 먹잇감이 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민사적인 처벌은 솜방망이라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확률은 40%가 채 안 되고 그나마 이긴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위자료로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의 액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범의 위하력 자체가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론 그 보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 적은 손해배상 그냥 물어주고라도 나의 어떤 보도의 뜻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환경. 결국 잘못된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방향은 형사처벌 강화가 아닌 원인에 대한 결과, 행위에 대한 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장철준 교수의 제언입니다. 그러면서 장철준 교수는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무엇이 가짜뉴스고 악의적 왜곡 보도인지,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를 법관 개인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국민의 눈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의 입장에서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어떤 사법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언론과 국가가 혹은 언론과 그 상대방이 직접 논쟁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 해외 사례를 묻는 질문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상화, 보편화돼 있는 영미법 국가에서도 언론의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의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장철준 교수는 미흡하긴 해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이 발의된 만큼 언론이 어떠해야 하는지, 언론이 악의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흐려진 언론 환경을 어떻게 자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주제에 관한 좀 사회적인 공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과 언론 소비자, 그리고 정부와 어떤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언론 환경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를 규율하는 법 제도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